내 일터를 무참히 짓밟고 얼굴에 던져진 지폐 몇 장에 나는 서러움 대신 30년 전 참혹했던 그날 밤의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돈으로 법을 사고 사람을 죽여 떵떵거리던 악마의 핏줄이 감히 내 눈앞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길바닥에서 먼지나 마시는 초라한 구두닦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굽어 정렬이 맞지 않는 허리와 시커먼 기름때가 박힌 손마디를 보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쥔 권력과 돈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내 낡은 구두 가판대를 중장비로 밀어버리던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저 무도한 가문을 심판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가판대 밑바닥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묻어두었던 낡은 신사와 한 켤레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들이 수천억의 돈으로도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잔인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때 내가 준비한 가장 차가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도 먹구름이 짙게 가라앉아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퀴퀴한 가죽 냄새와 매캐한 구두약 향기가 사방에 진동하는 작은 구두. 수선대 안에서 나는 평소처럼 낡은 소를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손짓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가판대 앞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거대한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내 일터의 나무 문을 발로 차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창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내 손때가 묻은 구두약 통들이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뒹굴며 깨졌습니다. 대기업 대주주라는 최진태였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미관을 해친다며 내뿜는 그의 거친 숨결에서 독한 위스키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가 내 굽은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나는 힘없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찢어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내 얼굴을 향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노인네가 구걸하느냐며 뱉은 조롱이 빗물 섞인 오물 위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내 눈동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가라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오만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내 기억 속에 깊은 낙인으로 남았던 그 잔인한 악마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그가 떠난 자리에 잠시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가판대를 정리하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 더 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진태는 사설 경호원들과 경찰들을 대동하고 다시 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손목을 보여주며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가 사라졌다고 사방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길바닥 거지 노인네가 내 시계를 슬쩍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며 수사관들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낡은 작업대 서랍 구석에서 그들이 미리 심어둔 화려한 금빛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손에는 오직 시커먼 기계 기름때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사흘 뒤 내가 마주한 곳은 사방이 회색 벽으로 꽉 막힌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눅눅한 군용 이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가만히 뒤틀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허망하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30년을 숨죽이며 버텨온 세월이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는 않는다며 스스로 마음에 단단한 빗장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릿해지며 기나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최진태는 돈과 권력으로 나를 이곳에 영원히 가두면 완벽하게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잠자던 사자의 꼬리를 제대로 밟은 격이었습니다. 유치장 구석에 기대어 앉아 찢어진 손바닥에 핏자국을 닦아내며 나는 조용히 가라앉은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육신은 좁은 방에 갇혔지만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심판의 시계추는 이제 막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의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직도 내 살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여자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까지만 해도 내 세월이 이대로 차가운 철창 속에 묻히는 줄로만 알았다. 철창 너머로 날아든 하얀 수표 한 장이 내 30년 침묵을 깨우는 거대한 도화선이 될 줄은 저들은 몰랐을 것이다. 돈이면 사람 목숨까지 가볍게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결국 저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되었다. 유치장에서 맞이한 네 번째 날 아침이었다. 창살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는 여전히 먼지가 부옇게 떠다니며 가라앉고 있었다. 사방을 에워싼 시멘트 벽면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배어나와 내 굽은 등줄기를 파고들었다. 복도 저 멀리서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정막을 깨뜨리며 다가왔다. 이윽고 내 철창 앞에 멈춰 선 사람은 최진태의 모친이자 대기업 가문이 안주인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모피 코트에서는 지독하리만치 짙은 향수 냄새가 뿜어져 나와 유치장의 퀴퀴한 냄새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여자는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가린 채 나를 마치 길거리에 오물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여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가죽 가방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철창 사이로 던졌다. 바닥으로 떨어진 그것은 영이 도대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거액이 적힌 수표였다.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이 돈을 들고 당장 이 나라를 떠나 어디 외딴 섬에 처박혀 죽으라는 싸늘한 명령이 뒤따랐다. 평생 구두약 냄새나 맡으며 살아온 노인네. 목숨값 치고는 과분한 은혜라며 비웃는 여자의 입술이 붉게 번들거렸다. 내 시커먼 기름때가 박힌 뒤틀린 손마디를 바라보며 여자는 코웃음을 쳤고 유치장 안의 공기는 터질 듯이 팽팽해졌다. 내가 이 수표를 받고 조용히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 평생을 길바닥에서 먼지나 마시며 목숨을 구걸해온 처지에 이 정도면 과분한 보상이라고 스스로 타협해야 했을까? 아니다. 나는 30년 동안 저 무도한 가문의 추악한 범죄를 가슴 깊은 곳에 칼날처럼 품고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려왔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내 늙은 핏줄을 타고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허허하고 힘없는 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내 눈빛은 이미 30년 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하얀 수표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여자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종이를 반으로 쫙 찢어버렸다. 찢어발긴 수표 조각이 여자의 명품 구두 등 위로 낙엽처럼 허망하게 흩날리자 여자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느냐며 분노로 파르르 떠는 여자를 향해 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목숨 같은 본명을 나지막이 뱉어냈다. 당신 남편인 최성학 회장에게 가서 내 말을 똑똑히 전하라고 했다.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창업주 최병두 회장의 유일한 신복이자 전담 비서였던 박만수가 아직 서슬 퍼렇게 살아있노라고 전하라고 했다. 박만수라는 세 글자가 좁은 유치장 벽을 강하게 때리자 여자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사지가 마비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래전에 죽어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죄를 씌워 매장했다고 믿었던 남편의 가장 무서운 목격자가 바로 눈앞에 초라한 구두닦이 노인이었다는 사실에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았다. 비틀거리며 쇠창살을 붙잡는 여자의 하얗게 질린 손끝이 처절하게 떨리는 모습을 나는 그저 차분하게 내려다보았다. 방 안을 감돌던 오만한 향수 냄새는 어느새 공포로 가득 찬 식은땀 냄새로 변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자는 마치 무덤에서 걸어나온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복도 저 멀리 도망쳐버렸다. 괜찮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여자가 남긴 다급한 구두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유치장 안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만이 찾아왔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다시 기대어 앉아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옛 주인이었던 창업주의 인자했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렸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쌓여왔던 서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덜미가 뜨거워졌지만 내 늙은 어깨는 더 이상 외롭게 흔들리지 않았다. 30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저들의 목을 벨 날카로운 칼날이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유치장의 어두운 새벽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던 하얀 수표. 조각의 잔상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선명한 흉터로 남아있다. 유치장 문을 열고 한 걸음 걸어 나왔을 때 내 등 뒤로 쏟아지던 매서운 저녁 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길바닥에 길게 번지는 붉은 노을빛을 바라보며 나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악마들의 최후의 발악 또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혹하게 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내가 유치장을 나선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날 밤,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들이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도가 내 늙은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바지 주머니 속 오래된 폴더폰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울려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숨을 가쁘게 헐떡이는 낯선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30년 전 내 결백을 믿어주고 유일하게 내 뒤를 지켜주었던 전직 강력계 반장. 태식이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교차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에 치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구급대원의 차가운 말에 내 거친 손끝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성학 일가가 보낸 잔인한 자객들이 내 눈과 귀를 막기 위해 기어인의 오랜 친구의 목숨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허겁지겁 달려간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하얀 시트 위로 번진 붉은 피비린내가 사방에 가득 고여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겨우 의지한 채 차갑게 식어가는 태식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이 툭 떨어졌다. 그의 낡은 가죽 수첩에는 빌런들의 불법, 비자금 내역을 추적하던 마지막 흔적이 거친 핏방울에 젖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말을 투덤하게 내뱉었고 나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켰다. 내 흔들리는 어깨 위로 짓눌러오는 무거운 침묵은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보다 더 무겁게 나를 내리눌렀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돌아온 구두방 앞에는 내 심장을 통째로 뜯어내는 듯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수양딸이자 30년 전 억울하게 눈을 감은 창업주에 숨겨진 유일한 핏줄인 지민이가 비를 맞아 눅눅해진 종이상자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어깨는 밤새 흘린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 끝은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진태의 잔인한 압박과 공작으로 인해 지민이는 평생을 바쳐 일해온 회사에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었다. 업계 전체에 더러운 소문이 퍼져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매장당했다며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가 나 때문에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모습을 보며 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먹먹해졌다. 내가 저 무도한 자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지 말았어야 했던 것일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한참 동안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하지만 이내 내 뒤틀린 손마디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강하게 쥐며 내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다시 깨어났다. 자식의 차 뒷모습이 멀어질 때마다 삼켰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이제는 저 악마들의 피눈물로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허허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슬픔을 지워낸 내 얼굴에는 오직 철저한 복수만을 위한 냉혹한 심판자의 표정만이 떠올랐다. 사흘 뒤 악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대기업의 주주총회 날짜를 앞당기고 사방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마쳤다. 내 모든 조력자를 처참하게 짓밟고 내 딸의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으니 이제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 오만한 자들이 높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나는 구두방 불 꺼진 구석에 앉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내 손때 묻은 낡은 신사화 속에서 서서히 흘러나오는 진실의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우리 집 마당 구석에서 타오르던 모닥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는 아직도 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서늘하게 피어오르고 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내 온몸을 서늘하게 감쌌을 때 나는 30년 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내 유일한 일터가 한 줌의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악마들의 비열한 탐욕이 붉은 불길이 되어 내 눈앞을 사정없이 짓밟았지만 내 심장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자식의 차 뒷모습이 멀어질 때마다 삼켰던 그 수많은 침묵의 눈물들을 이제는 저 악마들의 피눈물로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온몸의 전율로 느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재개발 구역 구석에서 내 목숨과도 같았던 작은 구두 가판대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파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나무 기둥의 비명소리와 녹아내리는 고무 냄새가 온 골목길에 진동했다. 최진태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하수인들을 시켜 내 일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길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했다. 30년 내 손때가 묻은 구두약 통과 이웃들의 사연이 담긴 구두들이 시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무정하게 흩날렸다. 나는 불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저 가만히 서서 말을 삼키는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다음날 새벽 안개가 부옇게 가라앉아 동이 터울 무렵 불이 꺼진 구두방 자리는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 시커멓게 그을린 철골 구조물 사이로 눅눅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닥은 온통 잿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고급 외제차의 차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최진태가 오만한 걸음걸이로 잿더미가 된 내 일터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미간 사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가득 걸려 있었다. 진태는 구두 끝으로 숫덩이를 툭툭 차내며 내 가판대 한 구석에 찌그러진 낡은 철제 금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며 그 안의 증거물도 이제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으니 늙은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큰 소리로 조롱했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길을 흉측하게 울렸지만 내 흔들리는 어깨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허허하고 나지막한 헛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시커먼 재를 거친 손으로 슬며시 쓸어내렸다. 진태는 내 초라한 모습을 패배자의 무력한 굴욕으로 생각했는지 더욱 크게 웃으며 등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잿더미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은 특수 소형 녹음기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진태의 모친이 유치장에서 나를 협박하며 수표를 던지던 목소리와 진태가 방화를 직접 지시하던 하수인들과의 통화 음성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진태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며 사지가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타버린 가판대 속 철제 금고는 애초에 저들의 탐욕과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내가 치밀하게 파놓은 가짜 미끼이자 거대한 함정이었다. 저들이 목숨 걸고 없애려 했던 30년 전 창업주 살인 사건의 진짜 증거물들은 이미 사흘 전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접수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진태의 눈동자가 공포로 사정없이 흔들리며 내 작업복 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유약한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가만히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내가 걸어온 이 외로운 길이 정말 틀렸던 것일까 하는 의문은 이미 진실의 불길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30년 동안 이름을 지우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세월이 내 뒤틀린 손마디와 굳은 살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저들은 돈으로 법을 사고 불을 질러 추악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줄 차례였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슬퍼런 심판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최진태의 회사 본사로 무섭게 들이닥쳤다는 속보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일터는 불타 없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던 정의의 불길은 이제 저들의 온 가문을 통째로 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다. 비틀거리며 멀어져가는 최진태의 차 뒷모습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바라보며 나는 길가에 남은 검은 재를 조용히 밟았다. 그냥 그렇게 기나긴 암투에 가장 거대한 한 고비가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쓸쓸하게 피어오르던 매캐한 연기 냄새와 뜨거웠던 그날. 새벽의 불길 잔상은 아직도 내 늙은 살결에 서늘한 잔향으로 남아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해 가을에 가장 차가웠던 아침날. 대기업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지독하리만치 시리고 눈이 부셨습니다. 사방이 하얀 대리석으로 뒤덮인 웅장한 주주총회장 로비에 발을 디뎠을 때 내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는 온몸의 핏줄을 얼려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평생 기름때와 구두약 냄새에 절어 살던 늙은이가 감히 올 곳이 아니라는 듯 경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내 허름한 양복 자락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창업주의. 낡은 신사와 가방은 그 어떤 권력보다 묵직하게 내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이 오늘 이 화려한 주총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온몸의 전율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이 내뿜는 열기와 카메라, 플래시 소리로 사방이 어지럽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나란히 앉은 최성학 회장과 그의 아들 최진태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들의 입가에는 이미 경영권 승계를 확정지었다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친부모를 살해하고 그 죄를 내게 씌워 차지한 왕좌가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믿는 비열한 승리감이 온 방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사회자가 최진태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려 의사봉을 높이 들어올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수양딸 지민이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장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민이의 손에는 대검찰청 공식 지정 기관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며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넓은 회의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단상 위에 최성학 회장은 지민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사시나무 떨듯 손끝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에서 30년 전 자신들이 처참하게 살해했던 친부 창업주 최병두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단상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높이 치켜들자 주총장은 한순간에 폭탄이 터진 듯 거대한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창업주 최병두 회장과 내 수양딸 박지민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공식 DNA 감정서였습니다. 지민이가 최성학이 숨겨둔 조카이자 창업주가 유일하게 남긴 직계 친자식이라는 법적 진실이 폭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성학 일가가 위조된 유언장으로 가로챘던 수천억 대의 주식과 경영권 지분 전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대한 법적 심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짜들의 소유권이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완벽하게 공중분해되며 카타르시스의 서늘한 기운이 내 가슴속 멍울을 단숨에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회의장에는 숨소리조차 삼킨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험난한 복수의 여정이 정말로 맞았던 것일까? 하는 내면의 마지막 의문은 주 총장을 가득 채운 빌런들의 비명소리 속에서 완벽한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을 구두 닦기 노인으로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모진 세월과 내 친구 태식이가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이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허허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헛웃음을 삼키며 나는 회의장 맨 뒷좌석에 묵묵히 앉아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가만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며 도망치려는 최성학 일가를 향해 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법정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등 불빛 아래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가짜 주인들의 흔들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길게 말을 삼키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돈으로 피를 가리고 권력으로 하늘을 막으려던 악인들의 탐욕이 이토록 허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나는 그 모진 풍파를 견뎌왔던 것입니다. 지민이가 눈물 어린 눈으로 멀리 홀로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뒤틀린 손마디는 조용히 가방끈을 고쳐 줄 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혈연의 봉인이 풀리고 저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주 총장의 뜨거웠던 공기는 아직도 내 살결에 생생한 잔향으로 남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카메라, 불빛이 사방을 어지럽게 찌르던 장내에 마침내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가라앉았다. 단상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은 최성학 회장과 그의 아들 최진태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더 이상 일말의 오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돈으로 법을 사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지울 수 있다고 믿었던 저들의 서슬 퍼런 탐욕의 제국이 단 한 장의 혈연 확인서 앞에 무참히 쪼개지고 있었다. 내 뒤틀린 손마디가 쥐고 있던 낡은 구두 가방끈이 그제야 조금 느슨해지며 30해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치며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창업주 최병두 회장의 마지막 유품인 밑창이 다 다른 낡은 신사와 한 켤레를 천천히 꺼내어 검사에게 건넸다. 칼날로 구두 뒤축의 가죽을 깊숙이 째어내자 그 안에서 30년 동안 서늘하게 숨죽이고 있던 진짜 스모킹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창업주가 숨을 거두던 밤 최성학의 지문과 붉은 핏자국이 고스란히 박힌 채 썩지 않고 남아있던 손수건과 범행모의 과정이 선명하게 담긴 녹음 테이프였다. 테이프가 돌아가며 지독한 기계 소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최성학의 잔인한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주 총장 사방을 사정없이 때렸다. 죄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거친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고 회의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앞에 최성학은 털썩 무릎을 꿇었고 최진태는 사방을 둘러싼 수사관들의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쇠수갑이 저들의 오만한 손목을 파고들 때 내 입술 사이로 허허하는 나지막하고 허허로운 웃음이 새어나왔다. 30년 전 내가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때 저들이 내 등 뒤에 대고 퍼부었던 그 조롱이 그대로 저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이었다. 법원의 강제 집행관들에 의해 저들이 불법으로 은닉하고 가로챘던 수천억 대의 전 재산과 대기업 지분은 그 자리에서 전면 몰수되어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가짜 왕좌는 단 10분 만에 형체도 없이 완벽하게 공중분해되었다.
무도한 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말을 삼키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걸어온 이 외롭고 참혹했던 복수의 길이 정말로 맞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시 회의장 구석에 서서 벽면에 번쩍이는 불빛들을 응시하는 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죽은 친구 태식이의 핏방울과 내 수양딸 지민이의 눈물이 스쳐 지나가자 내 늙은 어깨가 가느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바라보았을 때 창업주의 진짜 핏줄인 지민이가 당당하게 대기업의 새로운 회장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느라 거칠어진 내 손끝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찬란한 보상의 빛이 되어 지민이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사흘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세상이 온통 박지민 회장의 취임 소식으로 떠들썩할 무렵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화려한 회장실 의자에 앉아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 찢는 지민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 뒤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본사 건물 정문을 나서는 지민이의 검은색 고급차 뒷모습을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차의 잔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야 내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만의 삶을 향해 홀로 걸어갈 시간이었다. 저 멀리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며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내 일터가 타버린 그 자리에 새로 피어나는 맑은 바람 냄새는 아직도 내 마음의 서늘한 여운으로 남아 깊은 온기를 전해준다.